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고 재계에서 한마디면 수십억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말입니다. 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북동 골목 깊숙한 곳, 낡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32살 여자 앞에서요.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재벌 회장이 고작 칼국수집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을, 제가 7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 그 봄날부터요.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한빛건설 본사 63층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산타워가 저 멀리 보였고, 한강이 햇빛에 반짝였고,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제가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37살. 한빛건설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제 외아들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올 것이라는 걸.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에 쥔 펜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해보거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닐 거라는 것을, 제가 바라던 명문가의 딸이 아닐 거라는 것을. 누군가?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성북동에서 송칼국수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름은 박수진, 32살입니다. 칼국수집. 그 단어가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칼국수집이라고. 성북동 칼국수집 주인이 우리 며느리라고?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칼국수집 주인이라고? 네, 아버지. 민우의 대답이 확고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성북동이 있을 겁니다. 그곳 어느 골목에 낡은 칼국수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일하고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절대로 안 됐습니다. 절대 안 돼.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장 헤어져. 칼국수집 주인이 우리 며느리라니. 우리 집안 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생각해봤나? 민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수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2년 반 동안 만나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2년 반이나?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2년 반이나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거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반대하실 줄 알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하나를 꺼내 민우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여기 가서 상담 좀 받아봐라. 2년 반 동안 그 여자한테 홀린 거야.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나가봐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저는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민우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는 척했습니다.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빨리 나가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마침내 민우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칼국수집 주인, 성북동, 32살.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신상 조사 좀 의뢰하게. 박수진, 32살. 성북동에서 칼국수집 운영 중이야. 김비서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봐도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와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했습니다. 침묵이 집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갈색 봉투를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걷었습니다. 다시 뻗었다가 걷었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박수진, 1993년 3월 8일생, 현재 32세, 부 박진호 사망 추정, 모 김미선 행방불명, 2007년 부모 이혼, 당시 박수진 14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과도한 비, 이혼 후 어머니는 연락 두절, 아버지는 빚쟁이를 피해 실종, 박수진은 외할머니에게 맡겨짐, 2010년 외할머니 사망, 이후 친척집 전전, 2012년 19세부터 식당 아르바이트 시작,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포기.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현재 재산 현황 통장 잔고 620만 원, 저축 없음, 부채 건물 임대료 3개월 연체 6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 식재료비 평균 350만 원, 인건비 없음 본인 단독 운영, 월 평균 매출 650만 원, 순이익 약 100만 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임대료 3개월, 연체, 통장에 620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재벌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뻔했습니다. 너무나 뻔했습니다. 돈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는 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떠올랐습니다. 제 첫사랑. 가난했던 저를 사랑해줬던 여자. 하지만 서연의 부모님은 저를 거부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미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가난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35년 전 서연의 부모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가난하다고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다르다고, 이건 다른 문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박수진이라는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지, 정말 아들의 배경을 보고 결혼하려는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아침,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30년은 된 듯한 낡은 작업복 하나 구해오게. 해진 운동화도 노숙자가 입을 법한 걸로. 김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김 비서가 옷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30년은 좋게 됐을 작업복. 곳곳이 해졌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밑창이 닳았고 끈이 해졌고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회장실에서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빛건설 명예회장 최태준이 아니라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71년 전 저도 이랬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다녔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성북동으로 가게.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붐비는 사람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강남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어두운 가로등. 저는 오래전 이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이 좁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봤습니다. 수진이네 손칼국수. 손으로 쓴 듯한 삐뚤삐뚤한 글씨. 낡은 간판, 희미한 불빛.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칼국수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6개 테이블이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좀 봐. 냄새 안 나.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여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국수 2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구석 자리 비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편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옆 손님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기, 다른 자리 없나요? 손님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쪽으로 앉으세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 냄새 때문에, 제 모습 때문에. 수진도 그걸 알았을 텐데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제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텐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어려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칼국수, 주세요. 하나만. 제 목소리를 작게,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끈이 낡았습니다. 운동화가 해졌습니다. 수진도 가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칼국수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칼국수. 고기와 야채가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는 순간 저는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왼쪽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붉은 흉터. 오래된 화상이었지만 자국은 선명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19살 때 식당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칼국수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수진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맛있다. 수진이 덕분에 매일 잘 먹어. 마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잘 먹었어. 내일 또 올게. 수진아, 항상 고마워. 수진은 문 앞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칼국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계산하시려고요? 칼국수 하나, 7,000원이에요. 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7,000원을 건넸습니다. 수진이 돈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가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게 안에서 수진이 불을 끄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진은 생각보다 착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모릅니다. 한 번 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그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낡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가게는 더 붐볐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저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아, 지난번 오셨던 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자리 나올 거예요. 저는 입구 근처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계산을 받고, 혼자서 모든 걸 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한 테이블이 비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 좀 바빠서 늦을 수 있어요. 수진이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칼국수야?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짜기만 하고 이게 칼국수야. 장사 이따위로 하나?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새로 해드릴게요. 수진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화를 냈습니다. 다시 이딴 걸 먹으라고? 테이블을 또 내리쳤습니다.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환불해드릴게요. 조용히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다른 손님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야, 그만하고 나가. 여기서 술 취해서 난리야? 남자는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엉망이 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죄송해요. 수진이 다른 손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제 칼국수도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드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참는 게 습관이 된 걸까요? 저런 일이 자주 있는 걸까요? 칼국수를 먹으며 계속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진상 손님이 나간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엎어졌습니다. 저분 괜찮으세요? 옆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이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성북동.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할아버지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힘껏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옮겼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 몇 명만 남았습니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산은 어떡하지?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냥 나가자.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다른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걸 두고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게. 119에 전화해서 어느 병원인지 확인하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까지 20분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모습, 구급차를 따라가던 모습.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진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서류를 작성하고 1시간쯤 지나서야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게. 수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뛰어가는 수진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다시 칼국수 집으로 갔습니다. 새벽 일찍 나섰습니다. 가게가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가게 문 앞에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명쯤 됐을까요? 모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모두 가난해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저도 그 줄 끝에 섰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토요일 새벽부터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걸까요?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도 준비 다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환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오늘도 왔어. 수진이 덕분에 잘 먹어. 수진은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들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칼국수를 가져왔습니다. 한 그릇.
2그릇, 3그릇. 계속해서 칼국수를 날랐습니다. 모든 어르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고기 많이 넣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먹겠습니다 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도 칼국수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많이 드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칼국수를 먹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칼국수를 다 먹고 나가는데 계산대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며 배웅만 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걸까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칼국수를 주는 걸까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명이 넘는데 재료비만 해도 얼마인데, 수지는 돈이 없다고 했는데, 임대료도 3개월 연체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아, 넌 벌기도 힘들 텐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미안해서 어떡하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저를 살려줬으니까요. 그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예요. 할머니들 드시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살려줬으니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나눔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를 나갔습니다. 모두 수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수진아, 건강해야 해. 다음 주에 또 올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은 문 앞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어르신이 나가고 가게 안에는 저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돌아와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힘든 내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아, 계산하시려고요? 7,000원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은 우리 어르신들 날이에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매주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칼국수를 대접한다고. 그럼 한 달이면 80명, 1년이면 재료비만 해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7,000원을 건넸습니다. 수진이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박수진은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모든 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나눴습니다. 자신도 힘들면서 베풀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가게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웃을 수 있다니,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나눌 수 있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었던 제 인생이, 재산이 가치라고 생각했던 제 철학이 수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71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의 과거를, 수진의 진심을.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 남자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자와 수진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임대료 3개월 밀렸어. 3개월이라고.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나가야 해.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 건물주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엔 꼭 드릴게요.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건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맨날 그 소리야. 매달 그렇게 말하고 안 내잖아. 공짜로 밥 나눠주니까 장사가 되겠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자선 사업을 해? 건물주가 비웃었습니다. 수진을 깔보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꼭 드릴게요. 건물주가 혀를 찼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야. 그때까지 안 내면 계약 해지야. 건물주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고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수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4살 때 가족을 잃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실패하셨어요. 빚이 너무 많았대요. 어머니는 그 빚을 못 견디셨나 봐요. 아버지를 떠나셨죠. 저를 외할머니 댁에 두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가셨어요. 연락이 끊겼죠. 그때부터 저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당신도 어려우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죠.
하지만 제가 18살 때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했지만 대학은 꿈도 못 꿨죠.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버텼어요. 수진이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등의 화상 흉터가 햇빛에 붉게 빛났습니다. 19살 때 식당에서 일하다가 손님이 갑자기 일어서시는 바람에 제가 들고 있던 냄비를 쏟았어요. 끓는 물이 여기에 쏟아졌죠. 수진이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오래된 친구를 어루만지듯.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약국에서 산 연고만 바르고 참았어요. 아팠어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밤마다 아파서 잠을 못 잤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수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빛이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 같은 것이.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식당 앞에서 울고 있던 저를요. 할머니는 저를 당신이 운영하시던 작은 칼국수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주셨죠.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야. 지금은 내가 받는 거지만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줘라. 그게 사는 거란다.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 한 그릇이 저를 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진이 손을 내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흉터는요. 수진이 손등을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이건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증거예요. 아프고 힘들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리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겉모습만 봤습니다. 돈만 봤고, 배경만 봤고, 학벌만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진짜 가치 있는 걸 못 봤어요.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이 고귀한 사람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저 가게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에서 수진이 다시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귀족은 핏줄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크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은 이 나라 어느 재벌가 딸보다, 어느 명문가 영예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성북동 칼국수집 건물주 연락처를 알아내게, 그리고 건물 매매 의사를 타진하게. 다음 날 오후 김 비서가 연락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직접 건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건물을 팔 의향이 있으십니까? 누구십니까? 건물주가 물었습니다. 최태준입니다. 한빛건설 명예회장. 건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협상은 간단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건물주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수진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밀린 임대료 3개월치는 제가 대신 지불할 테니 수진에게는 받은 것처럼 행동할 것. 건물주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건물은 제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 수진은 임대료 걱정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2주 넘게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상견례를 하자. 수진 씨를 초대해라.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수진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개인 룸을 잡았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꽃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수진을 제대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제 진심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던 제가 아니라 한빛건설 명예회장 최태준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개인 룸은 아름다웠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화장을 했지만 여전히 수수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저를 본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알아봤습니다. 칼국수집에 왔던 그 노인을, 더럽고 냄새나던 그 사람을 지금 눈앞에 선 재벌 회장과 연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민우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번을 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숙자처럼 더러운 모습으로 갔을 때, 당신은 다른 손님들 눈치도 보지 않고 저를 맞아줬습니다. 두 번째는 진상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장사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토요일 아침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칼국수를 대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3번 모두 당신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돈보다, 이익보다, 자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3번이나 칼국수집에 갔다는 것을, 변장까지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칼국수집 주인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고졸이라고 깔봤던 제가, 돈 없다고,
아들 배경 보고 결혼하려는 거라고 의심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통장 잔고, 재산, 모든 걸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여줬을 뿐 당신의 진짜 가치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수진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화상 흉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의 상처는 훈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증거니까요. 14살의 가족을 잃었어도, 19살의 화상을 입었어도, 가난했어도, 힘들었어도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이게 진짜 명문가입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큰 게 부자입니다. 배경이 좋은 게 명문가가 아니라 인격이 고귀한 게 명문가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자이고 진짜 명문가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우리 집안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 같은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사람이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애원이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수진이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들을 받아주세요. 이 늙은이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수진이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우가 울었습니다. 저도 민우를 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수진도 다가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고, 웃고, 안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칼국수집 이야기를, 어르신들 이야기를, 힘들었던 순간들을, 행복했던 순간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결혼 축하 선물입니다. 수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가게 건물을 샀습니다. 이제 임대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밀린 것도 다 처리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수진이 서류를 돌려주려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계속하세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칼국수를 계속 대접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고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수진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석 달 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조촐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칼국수집 단골 어르신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수진이 원한 대로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아름다웠습니다.
손등의 화상 흉터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수진의 칼국수집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민우가 이제 일 안 해도 돼. 편하게 살자고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이 일이 좋아요. 민우도 이해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게 수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칼국수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로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된 수진은 더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 오시는 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번보다 더 많았습니다. 30명 가까이 됐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들어오세요. 저도 문 앞에 서서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칼국수를 날랐습니다. 주방에서 수진이 만든 칼국수를 받아 어르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이 고맙습니다 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괜찮아요 하며 웃었습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남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가셨습니다.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수진과 민우와 저, 우리 셋이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주황빛이 가게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비록 돌아왔지만 변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돈을 세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재산을 쌓는 데 쓰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민우가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했어. 우리 아들은 행복하게 해줬어. 그리고 나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진짜 행복이 뭔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지위로 얻을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느낄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함이었습니다.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